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살롱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과 또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시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겠는데요. 청주의 낮 최고 기온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월 1일 이혜수의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혜수의 시사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혜수의 시사투데이 마이케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PC와 모바일 KBS 청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과 다시 듣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정치살롱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명절에 이제 정치인들은 또 그 설 민심, 추석 민심 이렇게 명절 민심 많이 파악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역시 청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죠. 예. 전통시장에서 당직자들하고 장보기 행사부터 시작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향에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예, 이런 일정으로 오히려 명절 때가 정치인은 더 바쁘다고 봐야 되죠. 그때 이제 많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습니다. 얼굴 알리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예타 면제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을 두고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지역에서야 당연히 환영하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떤 대규모 공공사업을 투자를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저도 예결위원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주장을 했고 또 강력히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국토의 혈맥을 연결하는 여러모로 좋은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어떤 그 좋은 사업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된다 그러면은 저부터도 환영 플랜카드를 내걸고 당장 의사 표시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문제예요? 사실 이런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주장을 했다 그랬지만 24조 원에 달하는 전국에 20개가 넘는 사업을 무더기로 예타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터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충북선 철도 사업은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또 영월 제천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지역의 순원들을 싸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예타를 집단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이건 국가의 정책 결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학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니까 군대를 병역을 면제시켜달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병역 특례죠. 우리나라 석박사 그 이공계 특정 대학에서는 병역을 면제시켜줍니다. 또 산업체 가는 사람들도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해가지고 연간 3만 명 넘게 병역을 면제받는데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내가 심사해서 대부분 면제시켜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이거는 공공의 가치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이제 껌껌이 오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면제시켜주는 방식으로 되면 국가는 거덜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꺼번에 면제를 해가지고 건설 사업을 일시에 다 부양한다는 거, 그것도 거의 뭐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 이거 아마 전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4대강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재정의 마지막 정말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이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을 아무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과거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인식에는 동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시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세수 결손이 막 발생하고 있었어요. 경기가 예상치보다 낮아지니까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모자란 사태까지 발생이 되는데 그때 4대강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당연히 타당성이 없었죠. 지금도 그 뒤처리에 매년 6천억 원씩 예. 재정이 또 추가 지출되고 있는 한마디로 재앙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려다 안 되니까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유일한 걸림돌은 예타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였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면제하는 선례가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한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원 외교를 하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돈 70조 원을 뿌려대가지고 지금도 회수가 안 되는 아주 깨끗이 국가재정을 말아먹은 대표적 교과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은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합니다. 두 가지를 무력화되는 순간 순풍에 돛단 듯이 마구마구 진행이 됐는데 당시 지자체에서는 다 환영했던 사업이에요. 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재앙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다 면제되니까 그다음부터 녹조라떼라고 수질오염이 예. 본격화되고 홍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심각한 거는 이거 뒤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매년 6천억 원에다가 나중엔 결국은 다시 볼을 헐어가지고 그 강바닥에다 수천억 원, 수십조 원 쏟아부은 거를 다시 원위치로 일부는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4대강 사업하고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들이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충북선 고속철이라든가 이렇게 길게 보면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내다보고 하는 건 타당성이 있어요. 단지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험이 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시대로 가는 준비에 가장 그 고귀한 품격 있는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니 이런 거 전국에 제 생각에는 한 6, 7건 정도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너무 많다. 몽땅 다 받아준 겁니다 이거는. 아니 저기 우리 양양 그 공항 가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비행기가 안 다녀서 그 활주로에 그 고추나 말리지 그게 무슨 비행 고추나 말리고 그 철새 도래지로 활주로 쓰는 것이지 그게 거기에 비행기가 다닙니까? 동남권 신공항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꼴 날까 봐 겁이 나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또 비행장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저기 이런 거라든지 저기 우리 저 증평하고 진천에 그 저기 4차선 국도 나 있죠. 그 근사한국도. 예. 제가 거길 계속 지나다녀 봤는데 이 도로가 왜 생겼나 보는데 증평에서 진천까지 갈 때까지 차 한두 대 봅니다. 야, 이용량이 많지 않다. 네. 어떨 때는 저기 그 굉장히 한산한 시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고속국도를 30분 가까이 달리는데 저 혼자였어요. 안 다녀. 그렇게 노는 도로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충북선철도 고속화나 네. 몇 가지 사업들은 정말 이 지역 입장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다. 네. 아니 저는 거의 공포와 전율을 느꼈어요. 이렇게 무더기로 왕창 이렇게 그 대량으로 면제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 정책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예. 이거는 미래를 희생시켜 현재를 즐기고 보자는 이런 사고 방식에 완전히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 경제를 미래를 내다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그 개혁의 열망도 사그리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건 미래를 희생시켜 현재를 즐기고 보는 일종의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를 우리 경제가 맞은 겁니다. 이건 달콤하죠. 고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예타 면제는 절반 이하로 줄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올해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저는 계속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규모가 큰 거 그중에서도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과 타당성이 예견되는 사업 위주로 단촐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몽땅 다 그냥 쓸어막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잔치하자는 식으로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라는 방식은 이건 굉장히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보면 경제성 분석이 50%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이 25%예요. 들어가 있죠. 네, 25%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그 지역균형 발전이란 논리로 예타 면제를 했다 그러지만 아니 예타에 이미 지역균형 발전이란 지표가 4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25%가 그 지표의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게 예타 면제가 아니라 예타 개선입니다. 예. 사실 이 예타는 국가의 무분별한 어떤 난개발을 막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에 이 댐이 무너지면은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이 댐의 높이를 좀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의 저수량을 좀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엔 댐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23개가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뭐 앞으로 다른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뭐 할 겁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보수 신문들에서는 매표 행위다 이건. 내년 이제 총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SOC 사업 대규모 SOC 사업에 이렇게 돈을 투입함으로써 지금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려는 경기 부양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아니 그분들이 저기 경제 위기니까 부양책 내놓으라고 건설 투자 예산이 왜 줄어드냐고 목청껏 외쳤던 분들이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한 입 갖고 두 얘기하는 건데 아주 긴 말입니다. 그건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지 속으로는 지금 좋아 죽겠어요. 이건 아주 짜릿한 경험이고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굴복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게 지금 경제신문하고 보수신문 논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언어도단이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랄지 이제 평택오송 복복선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히나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이제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이제 언급이 되긴 하던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시중 지사 그리고 도에서는 최대 40% 정도까지 이번엔 충청북도가 최대 수혜자다. 그거는 맞아요. 네, 굉장히 얽혀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어떤 그 기대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나쁜 방식으로 그런 좋은 효과를 추구했다는 이 과정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충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경제 효과로 보면은 이번에 예타 면제는 충북의 축복이고 또 충청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단지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어떤 도로 철도가 뚫린다는 것이 지역 경제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관리되고 또 실제 경제 부가가치 효과를 얼마나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과제입니다. 과제. 자, 가난한 사람들 돈을 10,000원을 뺏어서 주로 부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15,000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제성 분석으로는 그건 지역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양극화와 어떤 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효과로 잘못 관리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저 충북에 지금 변번한 건설사가 뭐 있습니까? 다 서울 경기권에 있고 그 대기업이 대부분 수주하는데 지금 저 충북에 제일 튼튼한 건설회사를 해봤자 전국 300위권입니다. 사업 수주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업을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역 경제에 따뜻하게 윗목까지 데울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충청북도가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사업 벌리고 보자는 식의 한탕주의로 이거 관리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지역 내 일자리나 생산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셨냐. 결국은 죽 써서 뭐 주는 거. 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 부실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진정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대규모 공공사업의 혜택을 지역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제시한 데는 이게 지역 경제의 왜 발전인지에 대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총량적 지표만 제시하는 것이지 이게 지역 경제에 기회를 주고 골고루 잘 사는 쪽으로 돈이 풀릴 수 있다는 이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근거 제시를 단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한탕주의 관리 능력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정말로 우리의 어떤 행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그 예타면제 선정된 거에 있어서 충청북도가 가장 큰 수혜다. 이건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던데 그 이번 예타면제 사업 발표한 거에 있어서 긍정 부정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선정만 됐을 뿐이지 앞으로 또 넘어야 될 그 벽들도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도 길고. 네. 자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어쨌든 때를 써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예, 군대 안 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나의 어떤 그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걸로 쏟느냐 아니면 PC방에서 술 먹고 놀다가 결국은 차라리 군대 가서 땀 흘리면 낯설 걸 오히려 저 비행 청소년으로 가느냐. 이건 앞으로 과제입니다. 예타를 면제받았다 한들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착공까지 가야 되는 거는 네. 길이 멉니다. 네. 지금 이시종 지사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건데 네. 그 예타 면제 이후로 줄줄이 남아있는 거 예산 배정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국가재정으로는 모자랄 게 뻔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야 네. 되는 거고 또 집행 시기 앞당겨야 되는 거고 이런 일 다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타 면제가 있기 이전에도 그 지난 그 해 연말에 여야 1당하고 2당이 문화, 복지, 교육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 삭감해서 지역으로 3조 원 이상의 SOC 사업으로 짬짬이로 거의 담합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미 그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SOC 예산을 앞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는 거 그렇게 쉽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금이 더 거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국민들이 땀 흘려서 국가에 낸 세금으로 문화와 복지와 민생을 희생하면서 SOC 예산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 지역에 지금 문화, 복지, 교육이 그러면은 정상급입니까? 그거 다 잘 돼 있나요? 결국은 무언가를 희생해서 SOC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항이 따르는 것이고 그건 그 집행 과정에서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된다. 저는 사실은 복지와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절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가 지역 발전이냐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볼 만한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는 예, 걸로 예. 하죠. 예.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어요. 예. 지금 청와대 청원이 많이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던데 그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해서 그 재판부를 다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벌써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청원까지도 올라오고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뜻밖의 판결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또 제가 잘 아는 양반이에요. 김경수 그 지사는 제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할 때도 여러 차례 봤고 그 이전에 뭐 국회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사이고 해서 굉장히 제가 잘 알고 반듯하고 따뜻한 친구인데 결국은 저렇게 법정 구속되는 걸 보면서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개인 감정입니다. 저는 신뢰감은 갖고 있고 네. 또 애정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훼손하거나 공격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법원의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또 두렵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판결인 만큼 승복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2심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벌어진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2심 준비를 잘 하겠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런 만큼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걸 갖다가 판결에 대한 어떤 찬반으로 또 나눠져서 국가가 그냥 또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굉장히. 그럼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죠. 아직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자, 안희정 지사 지금 2심 진행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거의 어떤 결정적인 그 치명타를 입은 게 벌써 3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청와대 기각문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손혜원 의원 사건, 또 서영교 의원 청탁 문제 등 민주당의 악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분출되고 있을 때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는 도덕적 엄정함, 단호한 내부 개혁. 그러면서 사건을 개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엄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자세를 낮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걸 다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론 거기엔 자유한국당 책임도 큽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집권 아직 반을 넘기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게 저는 정말로 그 두려움과 걱정에 어떤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국정 스타일을 더 소통하고 자세를 낮추셔라. 그러지 않으면 또 전임 정부 꼴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이제 계속 그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현직 단체장인데 실형 2년을 선고하고 그 양형도 좀 높다. 네. 그리고 양형 기준보다도 더 센 네.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했다. 이게 이제 이례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다 결과론인데 제가 김경수 지사였다면 또는 그 변호인이었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했을 겁니다. 아, 진작에? 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재판부에서 재판 못 받겠다. 당연히 그랬어야죠. 어쩌면은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멍하니 있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건 재판 전략의 실패예요. 자, 그런데 판결이 설마 하는데 진짜 현실이 됐거든. 그러다 이제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은 아니 그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아니 이런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고 저도 볼 수 있는 몇 가지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든요. 당연히 재판부 기피 신청했어야죠. 재판 전략의 실패다. 아, 그렇죠. 예. 설마 해다가 감히 나를 구속시켜? 또 뭐 어째? 아니 우리 당은 그 뼈아픔이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가 작년 네. 7월 23일 날 서거한 게 뭡니까? 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이 네. 김경수 특검이 아니라 정의당 특검으로 돌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건에 불과한 사건으로 노회찬 대표가 이제 도덕적인 양심적인 어떤 그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입니다. 그걸 옆에서 우린 다 봤어요. 특검이 뭔가 실적 내려고 저러는구나.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우리 항의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솟구치는 게 울컥하고 서럽지만 그래도 국가가 한 일이고 특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면적으로 다 수용하고 감수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봤던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사태가 그때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또 재판부가 이렇게 그 양승태 대법관과의 모종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사법부의 그 신뢰성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고 위기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재판부 기피 신청이에요. 그 정도는 저항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마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출사표를 그렇죠. 던졌습니다. 네. 예. 386 운동권 철회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굉장히 톤 높게 네. 그 정치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통진당 사태 때도
그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정부 측 청구인 예, 아닙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이데올로기형 전사로 하나의 워리어 전사의 역할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자처하고 있었고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한때는 저기 그 이정희 그때 통진당 대표는 원래 황교안 저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의 수재자예요. 예. 둘이 가족끼리도 친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때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이정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황교안의 말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예. 통진당. 그런데 정권에 그 자리로 가더니 이데올로그형 전사가 돼가지고 오늘날 거의 태극기 부대와 유사한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자유한국당이 회생하는 길은 이제 북한 없으면 저 당은 정치가 안 됩니다. 북한이란 존재가 없으면 적어도 자유한국당 정치 못해요. 뭘로 선거 치를 겁니까? 태극기 부대와 이데올로그를 전면에 포진함으로써 이것처럼 보수를 결집하기 좋은 선동이었거든요. 그 본색이 드러났다. 네. 예. 그래서 역시 또 철지나 색깔론이고 이데올로기구나. 사실은 그게 또 먹혀드니. 알겠습니다. 예. 명절 민심 둘러보시고요. 다음 네. 주 금요일 날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투데이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